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참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평생을 참고 살아온 어느 71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접니다. 아버지 가게만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도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 때문에 시장 골목은 유난히 적막했고, 오래된 제 약초상 안에는 말린 감초와 대추, 당귀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 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밤새 다려 먹일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며느리 서윤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말이야. 아버님만 안 계셔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 가게 냄새도 싫고 손님들 앞에서 솔직히 좀 창피해.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그 가게 명의만 민재 앞으로 바꾸면 아버님은 요양원에 모셔도 되잖아. 어차피 혼자 계신 분인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약초상을 하며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새벽 시장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약초상을 사고 가게 위층에 살림집을 들이고 아들 결혼할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권리증 한 장과 아들 민재가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간 5천만 원짜리 차용증, 그리고 며칠 전 조용히 받아둔 임대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아들은 울며 저를 붙잡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손녀 별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누우셔서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1장. 약초 냄새 나는 아버지. 제 이름은 오태식입니다. 올해 71. 사람들은 저를 시장 골목의 오약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약초상은 도시 외곽 오래된 재래시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단골은 참 많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노인들, 기운이 없는 중년들, 아이 감기약 대신 배도라지청을 찾는 젊은 엄마들까지 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오 사장님, 이번 겨울엔 뭘 다려 먹으면 좋을까요? 손발이 차면 생강하고 계피를 조금 넣어보세요.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딱 적당히만 넣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40년 가까이 약초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얼굴만 봐도 피곤한지, 속이 냉한지, 마음이 지쳐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민재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도매시장에 나가 약재를 떼어오고,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어린 민재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민재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저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 대학 갔어. 당신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결혼 후 작은 온라인 건강식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빚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차용증은 써두었습니다. 민재는 그때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꼭 이런 걸 써야 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일수록 약속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 그 말이 훗날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민재와 며느리 서윤 그리고 손녀 별이가 제 가게 2층으로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조금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때부터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약재를 정리하고 별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과 김자반, 따뜻한 누룽지탕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보험회사 상담사였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나갔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참으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버티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재도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퇴근하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가게 냄새가 위층까지 너무 올라와요. 제가 손님 상담 자료를 집에서 봐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얼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당귀를 많이 손질해서 그런가 보다. 또 어느 날은 별이에게 대추차를 끓여주었는데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괜히 이상한 냄새 배면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이상한 냄새.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준 약초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냄새였던 겁니다. 그 뒤로 서윤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별이 학교 앞에 데리러 가실 때 작업복 말고 다른 옷 입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손님들하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괜히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아버님, 가게 앞에 약재 박스 쌓아두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처음엔 제가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약재 박스도 안쪽으로 옮기고 손님들과 나누던 정 깊은 대화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서윤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민재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미지. 그 말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이 아들 부부에게는 낡고 초라한 이미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습니까?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2장. 며느리의 진심을 듣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닫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엔 빗물이 흘렀고 가게 유리문에는 흐릿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약초 물이 배어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늙었구나. 그래도 집에 올라가면 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배도라지청과 대추, 감초를 골라 작은 약봉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기침할 때마다 다려 먹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처음엔 그냥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못 들은 척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곧 제 이름은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저를 가리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 그분 있잖아. 시아버지. 진짜 그 가게만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쁜 분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 집에 들어오면 약초 냄새, 옷에서도 냄새, 손님들도 다 나이 든 분들이고 솔직히 내 고객들이 알까봐 창피할 때도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지켜온 약초상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별이도 문제야. 자꾸 할아버지한테만 붙어 있으니까 애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 친구들한테 대추차니 약초니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저는 그만 손에 든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빗소리가 커서 서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재가 아버님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아니, 정확히는 아버님이 좀 정리해 주셔야지. 가게 명의만 민재 앞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1층은 리모델링해서 카페든 상담실이든 만들고 아버님은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리면 되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그 한 단어가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새벽 시장을 혼자 다녀올 만큼 건강했고 가게도 제 손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이미 치워야 할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내용은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솔직히 그 가게 땅값도 꽤 올랐대. 민재 앞으로만 돌려놓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언제까지 약초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 것은 약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 뒤에 있는 제 존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초상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35년 전 제가 빚을 내고 잠을 줄여가며 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주변 개발 계획 때문에 값이 꽤 오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재의 차용증이었습니다. 5천만 원. 아들 민재의 서명과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며칠 전 받아둔 임대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가게를 정리할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고 새벽 시장을 오가는 일도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마침 안도현이라는 젊은 한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작은 한방 찻집 겸 진료 상담 공간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 가게를 허물지 않고 약초 냄새와 오래된 나무 선반까지 그대로 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그냥 낡은 가게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공간입니다.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삶을 알아봐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류들을 꺼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을 요양원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놓고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알아주겠지. 며느리니까 언젠가 고마워하겠지. 손녀가 있으니까 참고 살아야지.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 민재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서윤이 다이어트 한다기에 준비한 샐러드까지 식탁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계란찜 진짜 부드러워요. 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가게 앞 박스 좀 치워주세요. 오후에 제 고객이 근처로 올 수도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치워두마. 그날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서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결정을 끝냈다는 것을요. 3장. 낡은 금고 속 서류. 그날부터 저는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별이 아침을 챙기고 약초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하나씩 조용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안도현 한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 말한 그 임대 계약, 아직 생각 있습니까? 그는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곧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정말 마음 바꾸신 겁니까? 가게를 넘기려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약장과 간판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안도현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이곳의 시간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성기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장 상인의 일을 봐주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 선생님, 건물 명의는 확실히 선생님 단독 명의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거주 중이라 해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요? 작성일, 금액, 서명, 도장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라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감정 말고 약속대로 하려고요. 변호사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이 크셨겠습니다. 크지요? 그런데 더 늦으면 제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손님들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안도현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장기 임대하기로 했고 저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2층 살림집은 비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단층집 하나를 알아봐 둔 상태였습니다. 그 집은 남해의 조용한 포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동백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약초 냄새가 부끄럽지 않은 공간, 그곳에서 저는 오래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오태식,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시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오태식이라는 한 사람.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다니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볼 일이 좀 있다. 서윤이 곁눈질로 저를 살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혹시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살피는 목소리였습니다. 멀쩡하다. 그날 밤 저는 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민재, 서윤, 별이 그리고 저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커다란 약초 가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좋은 냄새? 네. 따뜻한 냄새요. 아플 때 나을 것 같은 냄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별이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시 참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토록 좋아하는데 제가 떠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참고 살면 별이는 잘못된 가족의 모습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집, 고마움을 잊어도 되는 집, 늙은 사람의 삶은 마음대로 정리해도 되는 집, 그건 별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아, 나중에 할아버지가 어디에 살든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오던 주말,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낡은 약장, 오래된 저울, 아내가 생전에 손수 만든 천주머니들, 민재가 어릴 때 낙서한 벽 한쪽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금고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쓰는 편지, 서윤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별이에게 쓰는 편지, 세 통을 쓰는데 밤이 꼬박 새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생각했다. 서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 진심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 삶까지 너희 뜻대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별이에게는 가장 길게 썼습니다. 우리 별아, 할아버지가 떠나는 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태식 약초상.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인생아. 사장. 마지막 대추차. 가게를 넘기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늘은 어두웠고 시장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올라가 마지막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고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서윤이 좋아한다던 연근조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차를 달였습니다. 대추가 끓으며 달큰한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서윤은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가족을 먹이고 살린 냄새였습니다. 식탁을 다 차린 뒤 저는 세 통의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별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밥상이 엄청 많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차린 날이야. 많이 먹어라. 곧 민재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서윤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식탁 위 편지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읽어봐라. 민재가 먼저 자신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게를 넘기셨다고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게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1층은 안도현 원장이 쓴다. 2층도 비워줘야 한다. 너희는 한 달 안에 이사 준비를 해라.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상의도 없이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상해.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을 요양원으로 정리하려 할 때 나하고 상의했니?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던 날 밤 내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가게 명의만 내 앞으로 바꾸면 나는 요양원에 보내도 된다고 하더구나.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인 경우가 많지.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고 이미 충분히 아팠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을 들어주기로 했다. 나는 떠난다. 대신 내 가게와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가져간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흰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 그리고 민재야, 내가 빌려간 5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라. 그 말에 민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차용증 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가족끼리일수록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거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안 살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 곁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아, 할아버지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 하지만 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올 수 있어.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요. 별이가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별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아도 사랑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유는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이 엄마니까 그렇게 또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윤아, 잘한다는 말은 편할 때 하는 게 아니다. 불편한 사람도 존중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추차를 잔에 따랐습니다. 마셔라. 오늘이 내가 이 집에서 너희에게 끓여주는 마지막 차다. 그날 아침 식탁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별이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서유는 대추차 잔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미리 싸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품 안에서 울던 어린아이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제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라. 내 아내와 아이를 내 힘으로 지켜라.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민재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안도현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 공간 잘 지키겠습니다. 저는 낡은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가게는 자네가 이어가게. 하지만 이곳에 남은 시간들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별이가 울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별이가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별아, 할아버지는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다. 5장. 동백나무 아래에서 찾은 내 인생. 남해 작은 포구 마을에 도착한 날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은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집 뒤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낡은 마루 하나. 넓지도 않고 감나가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어색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밥을 차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별이 도시락을 싸야 할 것 같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할 것 같고 민재가 찾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막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막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요. 저는 아침마다 동백나무 아래를 쓸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쑥갓을 심었습니다. 남은 약초 몇 가지는 작은 항아리에 담아 마루 한쪽에 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오태식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그 말을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제 하루를 제 손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라디오를 켜놓고 오래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회관에 갔다가 정복래라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말이 시원시원했습니다. 오씨는 여기 와서 얼굴이 점점 펴지네. 제가요? 응. 처음 왔을 땐 꼭 죄 지은 사람 같더니 요즘은 사람답게 웃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답게 웃는다. 아마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이라고 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민재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것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게 더 문제다. 이번에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정식 상환 계획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끼리 살아봐야지. 그게 네가 원하던 일 아니었니? 서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대추차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밥을 해주는데 맛은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해요.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 별아, 언제든 와도 된다. 할아버지가 대추차 끓여놓고 기다릴게. 그리고 엄마 아빠 밥이 조금 이상해도 많이 칭찬해줘라.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란다. 석 달째 되는 어느 토요일, 민재 가족이 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냄새를 맡으니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재와 서유는 마당 입구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마당의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참 좋네요. 그래, 좋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대추차였습니다. 서유는 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냄새가 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그녀는 제 앞에서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고 떠난 게 아니다.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집안일 하나, 아이 돌보는 일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쉽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다. 네, 아버님. 별이는 마당에서 동백나무 아래를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별이 방도 다 준비해놨다. 그날 밤 별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멀리 가지 마요. 저는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있을 거야. 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곳에.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사는 오태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와 서유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재는 상환 계획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고 서유는 가끔 별이와 함께 제게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들은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왜 혼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혼자 삽니다. 사람들은 그 말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해서 늘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대추차를 끓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끓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끓입니다.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마루 끝에 놓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아내에게 대접하듯이요. 여보, 나 이제 좀 살만해. 바람이 불면 동백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별이는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민재와 서윤도 가끔 함께 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한 공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떠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넘기고 차용증을 꺼내고 남해로 내려온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제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71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내 손에 쥐면 바로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참고 계신가요?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랑은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해 바닷가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대추차를 마십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마당의 동백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 냄새가 난다. 약초 냄새도, 대추차 냄새도, 바닷바람 냄새도 모두 제 삶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태식입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고 누군가의 짐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잃지는 마시라고.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